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탄핵의 동력은 성난 민심과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탄핵 정국과 또 촛불 민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Red. Check the red for the only fresh coffee. Cold brew by Babinski. Red. 정석 씨!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날아와 숟가락만 올려놓는 그 사람. 과장님. 공과장이 준비한 거야? 네, 겸손하겠습니다. 시험하라고. 네, 나가 있어. 만나게 되면 일포하라. 힘내야 하는 모든 순간.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의 베스트 프렌드 영화야, 애경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사춘기였는데 어느새 갱년기를 같이 보내고 있구나.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처음이라잖니. 화해락 챙겨 먹고 우리답게 명랑하게 살자. 우린 우울해하는 거 안 어울려. 갱년기엔 화해락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을 주제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엄성목 시민정책실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 주제 요약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이 탄핵 정국으로 치달았다. 국회는 234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가결의 원동력은 촛불 민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헌정 질서와 위임된 권력을 유린한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거대한 분노의 촛불로 성난 민심을 보여줬다. 촛불 민심은 향후 전국에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 같은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높다. 향후 정치 지형에도 거센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정국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 재벌개혁, 검찰 등 기득권 대수술 등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탄핵 정국의 향방과 촛불 민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어찌됐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요,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일종의 그 분수령을 넘겼다고 할까요? 고비를 넘겼다고 할까요? 그게 그렇게 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탄핵 가결 문제 잠깐 좀 언급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저런 그 분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많은 그 표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총 234명의 찬성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좀 비교적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사전에 좀 하셨습니까? 이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원래 선거는
표를 까봐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 210표에서 230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234표여서 78%입니다. 당시에 국민의 여론을 보면 80% 정도가 탄핵을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비슷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저는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아마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돌아가면 다 70, 80%가 다 탄핵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 만약에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모든 지역구에서 국민의 민심을 따라서 탄핵에 찬성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친박 의원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친박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대의민주주의를 따랐더라면 아마 모든 친박 의원들도 찬성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죠. 예. 야당 의원들의 표 무소속까지 합쳐서 하면 지금 172명이고요. 네, 17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명 정도가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표가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은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겠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담화를 해서 뭐 사퇴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다 이제 공을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전후해서 그 후에 그 새누리당이 4월 퇴진론, 4월 달에 자진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당론을 정하고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만은 바로 그 직후에 열린 우리 국민 이제 촛불 집회에서 그 카드를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촛불의 민심에 관한 거대한 압력 때문에 굴복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도 결국은 그 민심의 압력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계관 교수님도 같은 분석이십니까? 국회의 표결수로 봐서는 이제 새누리당도 민심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친박이라는 당의 충성도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민의보다 더 우선시한 사람이 여전히 예. 약 20% 이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예.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많은 표는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민의를 더 반영했다면 예. 훨씬 더 많은 표결수를 만들어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국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 또 촛불 민심이고 예. 민심이 대의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점에서는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엄성복 실장님께서도 혹시 국회 탄핵 의결 과정에 대해서 좀 언급할 만한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몇몇 분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예. 몇 표 나올지. 예. 그래서 저는 242표를 예상을 했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 예상보다는 좀 조금 나왔지만 저는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된 건 사실인데 좀 되돌아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 그냥 국회 전체적으로는 탄핵까지 갈 거라고는 처음에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좀 빨리 예를 들면 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이제 그 뒤에 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는 이렇게 민심이 뜨거울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고요. 처음에는요. 예. 그게 이제 민심이 한 100만 정도 그 정도 되겠지. 근데 200만 이렇게 막 230만 이렇게 가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새누리당 비박계도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족했지만 민심의 아무튼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예, 그러시죠.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호영 의원 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월 2일 날 탄핵을 하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짚어 보면 만일 12월 2일 날 투표했더라면 그건 무조건 부결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쪽에서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바람에 우리 국민의당이 엄청나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12월 9일 날 했던 것이 옳다. 왜냐하면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대로 국회가 역할을 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 의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저도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예를 들면 12월 2일 시점, 그러니까 1일 시점에서 봤을 때 12월 9일 날 실제로 가결이 될 건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요구는 어떤 뭐 이런 가결이 목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 그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야권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탄핵 절차를 추진을 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원칙적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을 수행하는 건 맞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그럼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인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12월 3일 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 압박에 의해서 부족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가 결국은 탄핵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면 12월 9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저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인데 너무 12월 2일 날 추미애 대표가 안 되더라도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탄핵은 가능하면 확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12월 9일을 고집했던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만일 12월 2일 날 해서 안 됐더라면 사실 어떻게 국민들이 됐을까 하는 부분 생각해 보면 12월 9일 날이 옳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뭐 결과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워낙 오해를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내분 공이 이렇게 그 국회의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 촛불의 힘이다라는 데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성난 민심을 보여줬고 지속적으로 이 촛불을 들게 됐나?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경환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촛불이 성난 민심으로 반영돼서 광장민주주의가 의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큰 동력은 단순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을 유린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요 동력이 10대, 20대들이거든요. 또 하나 세대라면 저는 뭐 디지털 386 세대라고 하는데 386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회가 반칙과 그리고 특혜, 양극화, 청년들의 희망 절벽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아우러져서 나오는 현상. 결국 국민들의 빅뱅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권의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걸 넘어선 국민들 전체적인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 희망이 없는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바꿔볼 것인가 해서 그 주권을 이제는 누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하나하나가 시민 주권이 돼서 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이번 촛불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동력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다른 동력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권 프레임들은 이런 시민의 열망들을 지나치게 프레임을 좁혀가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제는 나중에 뒷부분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경환 교수님께서는 어찌됐건 사회 양극화라든지 젊은 층의 실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가 조금만 하면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이거 불을 댕긴 그런 사건이 된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헌정 질서 유린이라든지 권력의 사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총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안으로 내재져 있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엄성복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쓰기보다는 본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낱낱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어떤 한 분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뭐 검찰, 뭐 뭐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이 곳곳에 있는 정말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국가 권력에 어떻게 보면 신현노스를 하고 예. 뭐 우리로 흔히 이야기하면 아무튼 비선 실세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진짜 민심이 폭발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라든지 그 정부의 시스템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너무 지나치다는 데 대해서 분노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줄은 몰랐다. 이게 이제 민낯이 그냥 드러나요. 예. 촛불에 담긴 뜻에는 혹시 그 정치권을 향한 불신 이런 것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용호 의원님. 정치권도 뭐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그 박근혜 게이트가 있게 된 것은 새누리당이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로서 제대로 대통령 권력을 견지 못한 그것도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 옹호부터 하고 들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국회고 우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삼권 분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측면 때문에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책임이 있죠.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 기득권 체제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고하게 짜여 있어서 우리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로 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의 사다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성실이라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되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엮여서 이런 촛불 민심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탄핵 가결까지 이르게 된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준 게 촛불 민심이라고 한다면 그때 촛불의 민심을 그 정치권이 얼마나 잘 받아들였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정치권이 촛불 민심에 좀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었나.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정치권만 나서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마 그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는 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새누리당이 실제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걸로 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직언을 하거나 혹은 뭐 감독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은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광장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하라, 퇴진하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 특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압력에 굴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앞으로 남은 것은 결국 이제 끌려서 왔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그 요구들을 받아 안아서 이것들을 제도화하고 법률로서 제도화하고 완성시켜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정치권의 이제 과제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정치권이 그 민의를 좀 따라가는데 더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지금 탄핵을 만들어낸 중요 출발점에는 여소야대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때 이미 국민들의 민심들이 일정 부분 다 반영됐고 투영됐는데 총선에서 이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치권에 읽어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폭발 직전에 와 있는데 정치권은 그 국민들의 민의를 섬세하게 읽지 못하고 자기들의 로드맵대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하게 써야 될 하야든 탄핵이든 이 말들을 시민이 쓰면 뒤따라 쓰는 이런 형국이 돼서 결국은 정치권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졌다. 저는 정치권이 이제 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모든 영역이 포함돼서 촛불 민심이 좀 들어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권이 그 촛불 민심을 읽는데 저는 좀 소홀하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개혁이라든가 변혁이라든가 재벌 개혁이라든가 요 이야기들이 바로 정치권에서 받아서 그 다음 행위를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다른 이야기로 즉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프레임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 뭐 시간의 추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금의 촛불 민심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예.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과거를 짚어보자면 정치권은 이게 뭐 정치의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그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예. 변명을 하자면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촛불의 민심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처음에 촛불이 적게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민심을 뭔지 알고 선제적으로 정당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 정당은 분노의 민심을 알지만 어떻게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늦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안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처음에 5만, 10만 이렇게 촛불이 하다가 나중에 200 몇십만까지 그렇죠. 올라갔는데 예. 그게 또 기름을 부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1차, 2차, 3차 하면서 자업자된 측면, 분노에 기름을 붓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꾸 이 언론에서 문제가 자꾸 불겨지면서 점점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가 이렇게 탄핵까지 갈 사안인가 이런 부분이 예. 있었죠. 그래서 정당으로서는 어차피 수사 과정 그리고 또 변명 대통령의 어떤 담화 과정 이러면서 사실은 뒤따라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당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없는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용호 의원님 입장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인데요. 막상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당이나 특히 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의 이런 형태여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초반에 이제 이런 촛불 민심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어떤 촛불 민심들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불안해하는 또 이런 국민들의 또 정서도 있어서 예. 이 두 가지 요구들을 어떻게 안정감 있게 대변할 거냐 하는 이런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는 사안의 진상들이 전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이런 식의 상황이어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예를 들면 뭐 그 예를 들면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조사라든지 그때 국정감사를 했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것이 국가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농단하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밝혀가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언론에 의해서 또 알려지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전체 알면서 말하자면 이런 탄핵을 요구하는 전체적 이런 국면으로까지 발전을 했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이제 이렇게 뭐 전 국민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도 이제 그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탄핵에 좀 참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에 몽땅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촛불 민심, 열화와 같은 촛불 민심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엄 실장께서는 혹시 전망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장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게 정말 위법한가,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분명히 볼 건데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인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국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측면이 또한 중요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기로 정치권에서는 대략 잡고 있습니까? 저희 정치권에서는 늘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예. 결심해서 내려와라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헌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본다면 한 3월 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3월 초요. 예. 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혐의 내용이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달이 걸렸거든요. 예. 남짓이. 근데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 3배 정도의 사안이 많고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심리하는데도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난 잘못이 없다. 예. 이렇게 자꾸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심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가면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이정미 재판관요? 예. 다 임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초순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안도 상당히 많고 또 이 법리 싸움도 치열할 것 같아서 복잡하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조금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뭔가 작용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촉구를 하는 일단은 정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가면은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존중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할 걸로 보고요. 당연히 국회에서도 조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탄핵 소추위원이라든지 탄핵 심판 소추위원들 어제 제가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성하고 대리인도 이제 빨리 선정하고 조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헌재에다가 이제 심리 협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봤을 때 박한철 헌재 소장님이 임기가 1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7분밖에 안 남는데 7분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더 그만두게 되면 재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3월 아까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만약에 더 이상 길어지게 되면 정말 국민적인 이런 분노를 아마 헌재에서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 또는 속도 둘 다 촛불의 지속성 여부가 그것도 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뭐 헌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무적 판단도 하거든요. 또 예측 가능한 정치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결정하는데 결국 촛불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촛불이 탄핵을 이끌고 그리고 이 헌재 용인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헌재도 그 촛불의 민심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촛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촛불 안에 이미 헌재가 국민적 여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 구도 속에서 정무적 판단 그리고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한다면 그 시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4월보다는 한 달 정도 두 분이 예측하듯이 뭐 3월 전에는 나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간다면 그게 너무 빨라도 예측 가능한 정치가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늦어도 결국은 박근혜 정부를 다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헌재 위원들을 시기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조차도 결국은 저는 촛불이 큰 영향을 주고 아마 촛불이 좀 사그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새해가 되면 헌재 심의가 시작하면 다시 불타오르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아마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 정치 지형이 크게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각에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나왔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우선 새누리당 얘기 잠깐 좀 한번 해보면 새누리당의 그 미래를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엄성복 실장님. 당이 분열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분열될 거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예. 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게 정치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민심은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예.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거고 예. 저는 이제 그 친박이 아닌 비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헌론을 화두로 한 제3지대론 이렇게 하면서 분당을 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제3지대론 나중에 좀 더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안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 부분은 지금 내홍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박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 이제 원내대표 이번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이제 주로 보면 여당의 어떤 주위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당을 해서 야당에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부분들이 쉬운 판단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최대한으로 아마 분당 부분들을 좀 막으려고 피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누리당이 그렇지 않았냐 전라북도 경우에는 굉장히 지지도가 낮은 취약한 지역인데 이번 게이트를 계기로 해서 지역적 기반이 더욱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현재 지역구 한 분 있긴 하고 새누리당이 우리 지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예.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전북 지역이 기본적으로 약세이긴 분명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앙 정치 지형이 그 전북 지역의 새누리당에도 상당 부분 분열을 가져올 건데 아마도 전북 지역은 비박계에서 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친박계에 서서 더 이상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의 본류도 아니고 변방에 있는 전북 지역 새누리당 당원들이라면 비박계에 서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비박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분열을 할 건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는 새해가 되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회의원 더 되는 것이 대선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본다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분열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의 미래 지금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사실 해산하는 게 마땅해요. 예. 지금 박근혜 게이트 온 것의 책임이 새누리당에게 있어요. 예. 그런 후보를 내놓고 그 위에 감시를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재선급 이상들은 불출마해야 돼요. 의원직 사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 총선이 임박한다면 아마 불출마 선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총선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친박과 비박 간에 엄청난 감정전이 있어요. 그래서 비박이 당을 장악하면 친박은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친박이 계속 존속하면 비박은 다 죽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저는 분당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자구책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친박은 거의 소멸하는 상황으로 될 것이고 비박 중심의 어떤 보수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은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자구도리가 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했으니까 정운천 의원 얘기 들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애초에 모시기로 했었는데 녹화하는 오늘 당장 원내대표 그 경선이 있는 바람에 나오시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죠.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있은 후에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되레.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9월 2일 날 마치 우리가 탄핵을 찬성 않는 것처럼 많은 SNS 부대나 그게 문자 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렇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탄핵을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인데 국민들로부터 오해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좀 저희 당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국민의당이 앞으로 민심을 잘 수렴해서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다시 이 호남을 대변하고 또 우리 호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호남의 주권을 대변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저희 좀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지율이 상당히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그 보도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대선 국면이 나중에 접어들긴 할 텐데 일부에서는 야권 통합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위 축서서 개준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촛불 민심에 대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할까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의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헌정질서 어떤 파괴와 관련된 민주적인 요구와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깊게 보면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적폐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좀 같이 저는 이제 내재돼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권에 대한 이제 교체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권 교체를 해나간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야권의 어떤 분열보다는 가능하면 또 통합해서 단합했을 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정권 교체를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야권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촛불 민심을 제대로 안는 것은 정권을 이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우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분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일부에서 개헌 조금 더 제3지대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이 비박계하고 결합해서 또 다른 정당이 혹시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4, 5개월 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새누리화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고 사실 그걸 음모론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니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정치는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대답은 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일단 이루고 그런데 정권 교체가 충분하지 않다.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호남이 중심이 된 정권 교체를 이루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 주자 가운데 호남의 주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든 지금 거론되는 이재명 시장이든 누가 돼도 호남은 들러리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호남의 주권을 찾으면서 또 나아가서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지분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중심이 된 그런 정권 교체를 하냐에 사실은 우리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제3지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 기본적으로. 또 예. 때로는 연합해서 민주당과 연합해서 또 우리 지분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다양한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놓고 예. 고민하고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이경환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정치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용인되고 난 이후에 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이 지나고 나면 정치공학이 이제 크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틀을 깨지 못하면 정치 권력을 잡는 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도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당과의 선명성이라든가 정체성 문제에서 제3지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마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로서 15%를 넘는 주자들은 자기 길들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10% 미만 속에서 있는 주자들은 상당 부분 5% 이하들은 다음 대권을 노릴 확률이 높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이제 5% 미만의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하면서 레이스는 띄워주지만 예. 그다음에 다음 권력을 노릴 것 같고 예. 군소의 후보들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로 모여서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드는 확률도 있다. 예. 결국 이제 1월 뭐 이쯤에 가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 여론조사 속에서 아마도 10% 아래로 내려가는 후보들은 상당 부분 제3지대론에서 유혹을 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추동을 누가 할 것이냐. 예. 뭐 그 추동에 저는 상당 부분 뭐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 대권의 흐름 속에서 본류에서 이탈돼 버리기 때문에 예. 그 본류를 다시 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10%, 15%를 끌어줘야 그 다음 레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은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정치적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는 것은 그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또 견인할 것이 내년에 굉장히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대선과 관련된 건데 이게 대선이 블랙홀이 되어서 촛불 민심이 상당히 희석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 엄 실장님. 네. 그건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예.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이용하려고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 촛불 민심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해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민심을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 두 의원님들은 약간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또 망한다.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촛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치고 올라간 게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예. 단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뭐 예를 들면 촛불 민심 왜 가장 많은 지지율이 올랐냐? 촛불 민심을 가장 잘 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들이 어떻게 뭐 삼지대론을 만들고 어떤 무슨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진짜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데에 예를 들면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예. 동력으로 쓸 거냐. 예. 그래서 그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촛불 민심을 바라보지 말고 이 촛불 민심을 정말 내가 헌신해서 한번 제대로 대변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정치인 그리고 그 정당이 분명하게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 실장님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은 촛불 민심이 대선에 블랙홀이 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정치권이 촛불을 등에 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촛불이 원하는 개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정치권이 그걸 대선 공약이든 이런 것을 활활 태워봐라 하는 거죠. 특히나 뭐 재벌 개혁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예. 기회이면 저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촛불이 원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개혁 이 모든 것을 대선에서 잡아서 등에 업고 공약화시키고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라는 거죠. 예. 촛불을 이용해서 촛불을 그 국회의회라는 좁은 공간으로 넣을 게 아니라 촛불을 등에 업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 더 대의적이고 되는데 정당 중심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예. 소화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면 뭐 그 꼴을 못 보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촛불을 좀 민심을 등에 업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이 기회가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선에도 그런 모습들을 반영해 준다면 그 후보를 저는 기꺼이 국민들은 지지할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침 이경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에 좀 시간도 이제 다 되고 해서요. 촛불이 원하는 우리 사회 개혁은 이제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이 추진되기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사실 개헌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사실 개헌하자고 해서 이미 서명도 하고 모임도 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개헌의 순수성이 매우 없어져 버린 상태가 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개헌을 얘기하면 마치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이게 돼버렸다. 예. 그게 가장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예. 저는 지금처럼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무능하고 불통하고 이런 고집센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작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인사, 예. 예산, 그래서 심지어 지방의 모든 것까지 다 간섭하기 때문에 예.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감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차제에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 촛불 민심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개헌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심의 눈길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대통령 지금 이 분노에 편승해서 아주 시원한 발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에 너무 도취해 있어서 저는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분이 예. 검증된 것도 없고 사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사람,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조기 대선을 할 때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알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반부에 이 촛불 민심이 열망하는 것이 단순히 이번 사건에 드러난 게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안호영 의원님.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뭐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예. 우리가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대통령에게 다들 이제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예.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대통령제. 그런 예. 문제가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검찰이라든가 검찰, 혹은 뭐 재벌이라든가 재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권력이든 예.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이든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권력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산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방과 어떤 그 중앙과의 어떤 권력을 또 좀 나누어서 예. 실제로 지방 자체가 활성화하게끔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아마 민주주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런 쭉 경향으로 인해서 예. 경제적인 어떤 그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예. 그로 인한 사회적 격차가 예. 참 경제적인 분야, 사회적인 분야, 교육적인 분야 여러 분야에서 좀 정말 이렇게 만연돼 있거든요. 이것이 예. 참 우리 삶의 지금 어려움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좀 그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아마 촛불 민심이 드러나서
우리 정치권에게 던져준 그 화두는 예.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예, 드릴게요. 예. 제가 주셔서 그러는데 저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태가 오게 된 것의 상당 부분이 검찰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틀어주고 검찰이 정보 없었겠습니까? 예. 사실 안 했거든요. 예. 나중에 이 문제가 거의 정말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정말 뒤늦게 움직여서 검찰도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해서 예. 검찰이 자구책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앞에 두고 검찰이 저렇게 하는 행태, 예. 저는 차제에 확실히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력 체계의 개편, 또 그리고 검찰이나 재벌 같은 기득권의 개혁, 또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소 강조해 주시는 나머지 두 분께서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뭐 일어날 일들이 저는 이제 청년의 희망 절벽을 좀 걷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하엘 조선이 아닌 예. 이 땅에 살 수 있는 예. 기회와 그리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또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보다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이 더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개혁을 정치권이 담아내서 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다이나믹한 한국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촛불이 갈망하는 또 촛불이 담고 있는 민의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엄 실장님. 예. 먼저 저는 이제 개헌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다음 우리 대선 주자들이 좀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20년까지 한시적 대통령을 하겠다. 그리고 개헌을 완수하겠다. 예.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개헌안을 좀 발표를 하고 예.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대선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는 모든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다.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저희 사회에 아주 곳곳에 다 뿌리내려 있습니다. 예. 저부터 반성을 하면 저조차도 사실은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문제, 그 교육 대학의 문제가 이화여대 문제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도 분명히 대학도 살펴보면 그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저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애초에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에 쫓겨서 그럴 시간은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국 우리 역사에 깊이 새겨질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가 쓰여지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